안녕하세요. 생생법률쇼 진행을 맡은 양지민입니다. 법과 친해지는 제법 좋은 방법 생생법률쇼에서는요. 오늘도 크고 작은 법률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러분들을 위한 법률 상담은 물론이고요. 세상을 들썩이게 하는 이슈들을 법적으로 풀어보는 시사법률 토크까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법률과 관련해 궁금한 내용이 있으신 분들은 상담 전화 02557-8295번으로 연락을 주시거나 법률방송 홈페이지에 접속하신 후 법률 상담에 문의 남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래 나가는 메일로도 상담 문의 받고 있습니다. 각 분야의 전문 변호사가 무료로 성심성의껏 상담을 해드리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이 방송은 유튜브를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함께 방송이 되고 있습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고요. 유튜브를 통한 소통의 창구도 열어두겠습니다. 그럼 오늘 도움을 주실 변호사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태연 법률사무소의 김태연 변호사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태연 법률사무소 김태연 변호사입니다. 네, 오늘 김태연 변호사님과 함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생생법률쇼. 그럼 오늘 접수된 상담 내용부터 함께 보시죠. 과실은 없습니다. 거짓 소문 퍼뜨리는 바람난 남편. 동물학대 콘텐츠를 발견했어요. 악플을 달았다고 합의금을 요구해요. 이렇게 오늘 4가지 상담 접수가 되어 있습니다. 잠시 후 김태연 변호사님과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고요. 시청자 여러분들도 어떤 해결책이 제시되는지 함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생법률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쉽사리 해결되지 않는 법률 문제를 끌어안고 있다면 지금 생생법률쇼와 함께하시죠. 법률 고민이 해결되는 가장 쉬운 방법을 소개해 드릴게요. 첫째, 02557-8295번으로 전화를 한다. 둘째, 법률방송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법률상담 게시판에 문의를 남긴다. 셋째,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이메일 주소로 사연과 연락처를 보낸다. 생생법률쇼가 자랑하는 각 분야의 전문 변호사가 여러분의 더부룩한 속을 뻥 뚫어드립니다. 속 시원한 스파클링 법률 상담 프로그램 생생법률쇼. 지금 바로 전화 주세요. 네, 생생법률쇼에서는요, 매일 시청자 여러분들이 법과 친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법과 친해지는 시간들을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오늘 수요일에는요, 변호사가 알려주는 실전 소송 팁 을지로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을들이 알아야 하는 법 을지로. 오늘은 어떤 사건 가지고 오셨을까요? 네, 오늘은요, 이제 임대인분들이 많이 관심을 가질 만한 주제인데요. 오늘은 이제 나홀로 명도 소송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명도소송이라고 하면 뭐 들어보신 분도 계실 것이고 아니면 이게 뭔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우선 명도소송이 뭔지 알려주시죠. 네, 이제 명도소송이라는 것은요, 임대차 계약이 만료되거나 해지되어서 부동산을 점유할 수 있는 권리를 상실한 임차인이 부동산의 인도를 이제 거부를 하는 경우에 임대인이 관할 법원에 임차인을 상대로 제기하는 소송을 의미하는데요. 명도소송의 승소 판결문으로 강제 집행을 신청을 함으로써 부동산을 인도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만 명도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반드시 부동산 점유이전 금지 가처분을 명도소송 전에 진행을 하셔야 된다는 점인데요. 네. 부동산 점유이전 금지 가처분 없이 명도소송을 진행을 하셨을 때 소송 도중에 부동산의 점유가 타인에게 이전되면 기존의 점유자를 상대로 받은 판결문으로 집행을 할 수 없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현재 점유하고 있는 사람을 정확히 특정해서 명도소송을 승소하셔야 강제 집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소송의 특성상 변론 종결 전까지 언제든지 점유자가 변경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명도소송과 동시에 혹은 사전에 점유이전 금지 가처분을 진행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명도소송을 진행하기 전에 점유이전 금지 가처분을 이전에 이제 진행을 하시거나 아니면 이제 동시에 진행하시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러면 그 이외에도 명도소송을 진행할 때 주의해야 될 점들이 있을까요? 네, 이제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명도소송에서 주의할 점이 또 있으신데요. 임차인 등에게 해당 물건 소재지를 주소로 해서 내용 증명을 보내거나 소장을 송달하는 것이 이제 중요합니다. 네. 임차인 등의 공부상 주소가 달라서 해당 물건의 기재가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 주소로 이제 송달이 되는 경우에 다른 주소로 소송이 진행이 된다고 하면 나중에 공부상 기록과 판결문상 주소가 다르게 되어가지고 집행이 이제 불가능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명도 소송을 진행할 수 있을지 그 기준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이제 명도소송은요, 크게 월 임차료의 체불 기간에 따라서 나눌 수 있는데요. 우선 이제 주거용 임대차의 경우에는요, 네. 월세가 2기 이상 연체된 경우에 명도소송을 진행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임대차 계약의 갱신 계약에 있어 임대차 기간을 2년 미만으로 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임차인은 2년 또는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하다는 것을 이제 주장할 수 있다라는 걸 좀 참고하셔야 될 것 같고요. 다음으로 이제 상업용 임대차의 경우인데요. 상업용 임대차의 경우에는 월세가 3기 이상 연체가 되는 경우에 명도소송을 진행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임차인이 월세를 3기 이상 연체했을 때 권리금이나 계약 갱신 요구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월세 연체 여부가 상업용 명도소송의 기준점이 되고 이 계약 기준의 연체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에 따라서 크게 이제 나눌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명도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 또 증거도 굉장히 잘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준비해야 될 서류는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명도소송을 진행하실 때 준비하셔야 하는 서류들이 있는데요. 우선은 임대차 계약서, 그리고 부동산 등기부 등본, 건축물 대장, 그리고 명도할 부분을 표시한 도면이나 도장 등이 필요하고요. 기타 임대차 권리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나 임대 연체가 됐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내용증명이나 영수증 등 일체 입증 서류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네, 변호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명도 소송을 하기 위해서는 뭐 기본적으로 계약서라든지 그리고 영수증, 그리고 등기부 등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변호사 상담을 가시기 전에 이런 걸 사실 준비를 해 가셔서 상담을 받으시면 조금 더 이제 효율적으로 진행이 될 수 있다라는 점도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명도 소송을 진행할 때 일반적으로 소요 기간이 또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또 비용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비용은 또 어떻게 될까요? 네, 이제 우선 명도소송은요, 통상적으로 상대방에게 소장이 송달된 기간을 기점으로 해서 한 약 평균 5개월 정도가 소요되고 있는데요. 다만 상대방이 악의적으로 이제 지연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뭐 1년까지 소요가 될 수가 있습니다. 네. 이제 명도소송을 진행하실 때 법원에 납부하셔야 되는 비용이 있는데요. 통상 이제 인지대와 송달료 등이 발생을 하는데 인지대는 소송 목적물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평균 30만 원 내외로 이제 계산이 되고 있습니다. 이후에 명도소송 비용은 판결문상의 소송 비용 부담 비율에 따라서 청구할 수 있는데요. 통상적으로 법원에 납부하는 인지송달료와 같은 실비는 전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판결문 결정 후에 강제집행 신청서를 제출하시게 되면 인도고지까지 평균 일주일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 인도고지 후 상업용은 1주, 그리고 주거용은 2주 정도의 잦은 이사 기간을 부여하긴 합니다. 그 이사 기간이 종료가 되면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서 강제집행이 실시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사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제 급한 상황에 처해 있을 때는 우리가 부동산 인도 단행 가처분도 진행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부동산 인도 단행 가처분이 또 무엇인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이제 이 용어가 다소 어려우실 수 있으실 것 같은데 쉽게 좀 말씀을 드리면 채권자가 이제 그 부동산에 대한 점유 이전 청구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그 청구권을 현상 그대로 보전하기 위해서 현재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채무자에 대하여 그 점유를 채권자에게 이전할 것을 명하는 가처분을 의미를 하는데요. 네.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부동산을 인도받기 위해서는 소송 진행 과정이 최소 5개월부터 1년 이상 걸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부동산 인도 청구 소송에서 승소를 한 후에 강제 집행을 거치면 시간이 굉장히 소요가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채권자가 부동산 인도 청구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부동산을 인도받는데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가 되다 보니 부동산 인도 혹은 명도 단행 가처분은 본안 소송을 거치지 않고 가처분 결정만으로 채무자로부터 부동산을 인도받는 것과 동일한 효력을 얻는다는 점에서 굉장히 강력한 효과가 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채권자 입장에서는 가처분만으로 본안 소송을 통해서 실현하고자 하는 목적을 빠르게 달성한다는 점에서 굉장히 유리한 제도입니다. 다만 이제 채무자 입장에서는요, 본안 소송을 통해서 채권자에게 본인의 어떤 권리를 주장하고 항변할 기회를 충분히 가지지 못하게 되다 보니까 즉시 부동산 이용을 제한당한다는 점에서는 매우 침입적인 제도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이러한 단행 가처분을 쉽게 인용하진 않으며 채권자의 피보전 권리는 물론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심사를 엄격히 해서 매우 예외적인 경우에만 단행 가처분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네, 변호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렇게 단행 가처분 같은 경우에는 본안 소송을 거치지 않고 가처분 결정만으로 사실상 명도하는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굉장히 좀 제한적으로 인정이 된다라는 점. 하지만 굉장히 내가 급한 상황이다. 이거 빨리 좀 넘겨야 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이것도 좀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을들이 알아야 하는 법, 을지로 다음 시간에도 기대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저희는 다음 무료 법률 상담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상담 전화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어떤 점이 궁금해서 연락 주셨을까요? 예, 비보, 좌회전 사고는 교통사고 때문에 문의를 하려고 전화를 드렸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그때 당시 상황이 좀 어땠는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비보 좌회전인데 제가 직진 차선이고요. 네. 상대방 차선이 비보 좌회전으로 사고가 났는데, 보험회사 길이는 2대8로 제가 20%고, 저쪽 배 80% 과실로 나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분쟁 심의 신고를 내놨고요. 네. 동영상을 보면서 동영상 일단 보내놨거든요. 변호사님한테 확인하려고요. 네, 일단 말씀해주신 바에 따르면은 지금은 이제 2대8 정도로 과실 비율이 책정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 우리 상담자분 입장에서는 아니 나는 잘못한 게 없다, 과실이 없기 때문에 상대방 100%를 지금 주장을 하고 계신 상황이시고 제 예. 옆에 김태현 변호사님 자리에 계신데요. 사전에 블랙박스 영상을 저에게 보내주셔서 변호사님께서 살펴보고 나오셨거든요. 상담 나눠보실게요. 예. 네, 안녕하세요. 김태현 변호사입니다. 예, 수고 많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보내주신 영상은 제가 이제 조금 전에 검토를 했고요. 예. 그 보내주신 거 보니까 뭐 통상적으로 그냥 직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갑자기 반대편에서 상대방이 비보 좌회전을 하면서 골목 쪽으로 이렇게 들어가다가 거기서 충돌이 있으셨던 것 같으세요. 예. 네, 그런데 이제 그 상담자분의 상황은 제가 이해가 됐는데 그 상대방의 경우에는 녹색 신호였는지 아니면은 적색 신호였는지 이런 게 좀 중요하긴 한데 혹시 그거는 확인이 되셨나요? 그때 제가 그때 기절한 상태가 돼서 거의 확인이 안 됐습니다. 동영상 그것도 경찰서에서 받은 그거거든요. 이게 뭐 차량이 많이 파손이 되고 좀 심하게 다치시는 상황이세요? 차는 폐차가 됐고요. 저는 6주 입원했고요. 지금은 통원 치료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크게 사고가 나셨네요. 예. 근데 지금 제가 이제 추측하건데 우선은 보험사에서는 8대2라고 주장을 하시는 것 같고 예. 요거는 지금 상담자분이 가입한 보험사에서도 동일하게 같은 의견이신 거죠? 맨 처음에는 같은 의견을 해서 내가 제시를 했지. 이거는 아니다고 내가 제시를 하니까 심의를 했습니다. 그러신 거고요. 그러니까 이게 왜냐하면 통상적으로 뭐 보험사라든지 뭐 이런 곳에서는 기본적으로 원칙적으로 과실을 2대8로 많이 측정을 하긴 하거든요. 예, 그렇지. 예. 네. 그리고 이게 원래 조금 법원에서 판단하는 거랑 좀 다를 여지가 있긴 한데 제가 볼 때는 20%의 과실이 상담자분한테 있다고 보험사에서 판단을 했다는 걸 봤을 때에는 상대방 신호가 아마 그 녹색 신호가 녹색 점등이 아니었나 싶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로 갔고 만약에 적색 신호였다고 하면 상대방이 완전히 신호 위반이기 때문에 법원으로 가시거나 심의위원회 가셔도 좀 결과가 달라질 가능성이 있는데 제가 얘기를 들었을 때는 아마도 상대방 신호도 녹색이지 않았나 싶기는 해요. 근데 녹색이라도 우선이 직진인데 비보 차선은 말 그대로 비보 아닙니까? 그래서 난 그때 한문철 네. 방송을 보니까 비보 좌회전했을 때는 네. 녹색이라도 100대1이라고 그걸 이야기가 많이 나오시더라고요. 나는 직진이니까 무조건 직진을 가야 되니까. 네네. 그래서 이제 직진, 네, 말씀하신 내용이 제가 어떤 내용인지는 이해가 됐고 원래 이제 비보 좌회전을 하려고 하면 기본적으로 녹색 신호여야 하고 그 다음에 상대방 쪽에서 반대쪽에서 오는 직진 차량이 없을 때 그럴 때 하는 게 맞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상대방의 과실 비율은 당연히 더 많이 나와야 되는데 이제 문제는 법원에서 판단할 때는 여러 가지를 보긴 하는데 우선 상담자분이 멀리서 상대방의 차량이 이제 진입하는 걸 예측할 수 있었는지 뭐 그런 것들에 따라서 결과가 좀 달라지긴 하거든요.
그래서 나는 그때 당시에도 경찰서인데, 그때 당시에는 애초에 그 동영상에서 봐도 뭐 1초 상관이 부딪히니까 애초에 상황이 아니니까요. 네네. 그러니까 그 제가 이제 영상을 보니까 그 앞에 접근하기 바로 전에 그러니까 횡단보도가 하나 있더라고요. 예, 그때부터는 상대방이 이제 진입하는 게 보이더라고요. 영상상에서는, 블랙박스에서는. 예. 혹시 그러면 상대방이 비보 좌회전을 한다는 거를 전혀 예측을 못 하셨어요? 아니면은 전혀 예측을 못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네. 동영상에 보시면, 예. 네네. 1초 상관이 탁 부딪혔어요. 아, 네네. 그래서 이제 예. 멀리서 이렇게 보니까 멀리서는 잘 안 보이고 신호등 이제 좀 정도의 보행자 횡단보도 정도에 오니까 상대방이 이제 좌회전 확 들어오는 게 좀 보이기는 하던데 예. 아마 그러면은 속도를 감속을 못 하셨어요. 아예 감속도 못 했습니다. 아. 감속도 말했어요. 아. 왜냐하면, 예. 네. 내가 아예 안 보이시니까 나는 직진 차선으로 계속 가는데 들어왔으니까. 근데 내가 상대방 쪽도 생각을 해봤거든요. 네. 상대방 속에도, 아니, 아예 안 보이니까 네. 내가 상대방이라고 생각해도 저쪽에서 들어오는 거는 기다리고 있는데 내가 아예 못 봤습니다. 아, 그러세요. 예. 그러니까 이게 왜냐하면 저희가 영상으로 보기는 하지만 실제로 운전자 입장은 좀 다를 수가 있고 저희는 이제 사고가 난 이후에 예측할 수 있었나를 사후적으로 보다 보니까 이제 예. 그렇고 그리고 영상이 아주 또렷하게 아주 멀리서부터 보이지는 않고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보행자 횡단보도 정도 갔을 때는 상대방이 비보호 좌회전을 하는 게 보이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 혹시 그 1초, 2초 상간에 이게 감속이 뭐 얼마나 가능했을까 생각이 좀 들고 만약에 그것도 할 여유가 없었다고 하면 감속 자체가 어려울 수는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예. 네, 그리고 이제 뭐 유리한 거라고 정황을 말씀드리면 그 앞에 비보호 좌회전 하는 차량이 없기는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만약에 다른 차량들이 비보호 좌회전하는 차량들이 여러 대가 있는 경우에는 직진 차량이라고 상담자분의 사례라고 하더라도 과실 비율이 0으로 나오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예. 앞에 지나간 차들이 있기 때문에. 예. 그런데 지금 유리한 것은 그나마도 앞에 지나가는 차량, 비보호 좌회전 차량이 없었던 것 같고 그 차가 이제 처음 차였던 것 같아요. 예.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좀 유리할 수는 있을 것 같고 이게 저희도 이제 이런 비보호 좌회전 사건을 많이 진행하다 보면은 심의위나 보험사랑 좀 다르게 진행이 되는 경우가 많기는 많고 저희가 최근에도 며칠 전에 이제 나온 판결인데 다른 분이 이제 보험사에서 4대6 정도 똑같은 상황이에요. 4대6 정도를 얘기를 하셨다 해가지고 소송을 진행을 저희가 했었거든요, 실제로. 근데 거기서도 이제 상담자분이랑 다르게 앞에 지나간 차량들이 있었어요. 이분은 두 번째로 지나간 차량이 그 비보호 좌회전 두 번째 지나가는 차량 부딪힌 거였는데 그래서 어쨌든 40%가 아니고 법원에서는 20% 정도를 인정을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심의위원회에서는 크게 다른 결과를 받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만약에 심의위원회에서 결과가 똑같이 나와서 2대 8로 나온다고 하면 이제 소송은 좀 고려를 해보셔도 될 것 같긴 해요. 예. 소송은 어떤 식으로 하면 됩니까, 제가? 예. 이제 심의 결과를 받아보시고 여기서 원하는 결과가 안 나오시면 이제 그 다음에는 보험사 상대로 요거에 대해서 나는 채무가 없다, 20%의 과실이 없다라는 소송을 진행을 하시면 되는데 예. 근데 이제 지금 보험사 통해서 일부 금액을 보전받은 게 있으세요? 전혀 없습니다. 아, 전혀 없으세요? 직업비만 보전받고 있어요. 아, 전혀 없으세요. 그래서 네. 그거는 이제 소송으로 진행을 하시면 돼서 뭐 직접 진행을 하시거나 아니면 변호사 도움을 좀 받으셔야 될 것 같고 네. 제가 볼 때는 통상적으로 2대 8이 일반적으로 보험사에서 많이 제시를 하긴 하니까 이게 뭐 보험사에서 굉장히 엉뚱한 뭐 의견을 냈다고 보기는 어려운데 어쨌든 지금 상황상 아예 예측이 안 됐다고 말씀을 하시고 앞서서 비보호 좌회전하는 차량이 없었던 걸로 보이기는 하기 때문에 한 번 더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시는 게 좋긴 할 것 같아요. 이게 아무래도 차가 폐차가 될 정도고 6주 동안 이제 병 치료를 받으실 정도면은 사고가 크다 보니까 뭐 5%라고 하더라도 금액 차이가 많이 나니까 제가 볼 때는 이번에 안 되면 소송을 좀 고려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렇습니까? 네네. 그 변호사님, 그거 제가 지입차거든요. 네네. 지입차는 권리금을 주고 삽니다. 예, 그렇죠. 네. 알아보니까. 네네, 맞아요. 네. 그런데 지금 폐차가 되고 일도 못 합니다. 그 회사가 됐거든요. 아, 예. 그런데 그 보험회사에서 그런 말을 했지. 내가 이래 억울하다. 네. 상대방 보험회사 이래 억울한데 내가 폐차되고 그 권리금도 다 날라갔다. 네. 이걸
청구할 수 있느냐 물어보니 그게 또 청구가 안 된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그 말씀하신 거 지입 차량이시라는 것 같은데 통상적으로 일반 자동차는 이제 그런 권리금이 없다 보니까 통상 자동차는 당연히 인정이 안 되는 거고 예. 다만 이제 그 지입 차량으로 보험을 가입하실 때 뭐 그런 거에 대한 약정을 하신 게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게 지입차는 회사를 속여갖고 지 운행을 한다 아닙니까? 거의 택배차 같이. 그렇죠, 네네. 그 택배차를 살 때 권리금을 줘야 됩니다. 차 값은 따로 권리금을 따로 그렇죠, 줘야 됩니다. 네네네네. 그래서 내가 그 회사에 이제 사고가 나니까 계속 일을 해야 되는데 내가 몸이 아파서 일도 못하고 입도 입원하고 있으니까 회사에서 간두라 막 퇴사가 됐거든요. 아, 그러니까 예. 내 입장에서는 너무 억울한 게 돈은 돈대로 내가 막 권리금 주고 사갖고 일을 하고 있는데 이 네. 사고로 인해서 내가 퇴사도 나가고 일도 못하게 됐고 한번 권리금도 못 받고 이래갖고 내가 보험회사 상대방 보험회사 그 담당자한테 이렇게 문의를 했거든요. 아, 이게 예, 좀 네. 억울하다. 네네. 그러니까 그거는 청구가 안 된다고 이래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억울한 거라고. 그러면은 지금 그 권리금 보통 계약을 하실 때 권리금에다 차량 가액을 더해서 같이 이게 계약을 하시고 입금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지. 네, 그래서 권리금이 얼마나 됐는지 아세요? 예, 내가 2,400이 돈을 줬거든요. 아, 네네. 예, 그 근거는 있고요. 아, 그러신 거고. 예. 그리고 나이가 있어서 이제 앞으로 일도 계속 못 하고. 그러니까 이게 제가 볼 때는 만약에 권리금이나 추가적인 뭐 휴유 손해라든지 추가적인 손해를 입증을 하셔서 그 배상을 받으시려고 하면 좀 예. 복잡하긴 하더라도 소송이 필요하실 것 같긴 한 게 이게 어쨌든 중요한 거는 상대방 보험 차량이 보험 가입 범위가 어느 정도인지가 중요할 것 같고 예. 만약에 보험으로 이게 감당이 되지 않는 손해라고 하면 어쩔 수 없이 차주 상대로 또 소송을 하셔야 되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권리금이라는 게 사실 지입 차량이니까 예측 가능하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차량이 그러면 트럭이신 거세요? 예. 아, 저백인데 그게 폐차가 됐습니다. 그 차는. 그러신 거세요. 그래서 이게 왜냐하면은 법원에서는 소송을 진행을 하시게 되면 상대방의 과실로 인한 인과관계가 있는 손해는 다 배상을 해주는 게 원칙적으로 맞는데 예. 그 손해의 범위가 통상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범위에 한정하고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지입 차량이고 트럭이다 보니까 권리금까지 이렇게 모두 포기를 해야 되는 손해를 입는다라는 거 예측이 가능한 상황이다라는 걸 입증을 하시면 그것까지 법원에 같이 청구를 해보실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이게 보험사 입장에서는 상대방 차량 과실로 이제 발생한 손해를 대납을 해주는 건데 예. 이 지입차에 대한 권리금까지는 그 계약 내용에 포함이 안 돼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예. 이제 그 당사자한테 청구를 한다거나 그런 방법을 고려해 보셔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뭐 100대 0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심의에서 100대 0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여러 가지 휴유 손해나 인과관계에 있는 손해를 전액 배상이 어렵다는 생각이 드시면 좀 불가피하게 소송을 고려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소송을 개인으로 소송해야 되네. 보험회사하고는 소송이 안 되겠습니다. 예. 아, 그렇죠. 개인적으로 보통 하라고 하고 본인 부담으로 하시라고 하긴 하거든요, 소송은. 예. 네, 그래서 그렇게 진행을 하셔야 되고 이게 소송 비용이 뭐 예를 들면 뭐 청구하는 금액이 한 5천만 원 정도가 된다고 하면 변호사 보수도 한 400만 원 좀 이상으로 받을 수가 있거든요, 승소를 하시면. 예. 그래서 소송은 이제 비용을 먼저 납부하셔야 되는 부담은 있지만 승소를 하시면 비용 변호사 보수까지 상대방한테 청구할 수도 있으니까 뭐 그렇게 많이 부담이 안 되실 수도 있을 것 같고 이게 지금 폐차 상황이시다 보니까 그래서 일단은 심의 결과를 한번 보시고 그리고 그 말씀하신 뭐 권리금이나 이런 이야기도 해보시긴 하는데 원하시는 대로 결과가 좀 안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이긴 하거든요. 아, 권리금 쪽도 아예 안 네네, 올라가는 게 왜냐면 많이. 네네 지금 청구하셔야 되는 금액이 많고 이건 사실 법원에서 판단을 해줘야 되는 부분 같기도 해서 제가 볼 때는 원하시는 금액이 안 나올 수 있으니까 만약에 그렇다고 하시면 좀 변호사랑 상의를 하셔가지고 소송을 진행을 좀 고려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네. 네, 궁금증이 어느 정도 해결이 되셨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변호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내가 원하는 손해에 대해서 다 청구를 해보고자 한다면 그러면 이제 소송을 고려를 해보셔야 되고 물론 처음에 이제 비용을 부담하시는 그 부담은 조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잘 고민을 해보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혹시 진행하시다가 고맙습니다. 네, 궁금하신 점 있으면 또 연락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수고하세요.
일단은 과실 비율 관련해서 그리고 이제 권리금 문제가 있다 보니까 내가 이 실제로 이제 책정되는 손해보다 나는 더 과한 손해를 입었다라고 이제 좀 많이 느끼시는 것 같아요. 변호사님께서 마지막으로 조언 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이제 이 비보 좌회전 사고는 생각보다 굉장히 흔하고 많이 발생을 하는 것 그렇죠. 같은데요. 우선 제일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비보 좌회전을 적색 신호에 한다고 오해를 하시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실제로 비보 좌회전은 상대 차량이 오지 않는 상대방 차선에서 반대편에 차량이 오지 않을 때 그리고 녹색 점화에 하셔야 된다는 걸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보험사에서 산정하는 과실 비율은 보통 이제 보험사 내에 어떤 기준에 따라서 해결되는 경우가 많은데 소송이나 법원의 판단은 좀 다른 경우도 있고 뭐 동일하게 나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만약에 과실 비율에 대해서 좀 고민이 되신다고 하면 분쟁심의위원회뿐만 아니라 소송까지 고려해 보실 수 있다는 것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변호사님께서 조언해 주신 것 바탕으로 잘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생법률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쉽사리 해결되지 않는 법률 문제를 끌어안고 있다면 지금 생생법률쇼와 함께하시죠. 법률 고민이 해결되는 가장 쉬운 방법을 소개해 드릴게요. 첫째, 02557-8295번으로 전화를 한다. 둘째, 법률방송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법률상담 게시판에 문의를 남긴다. 셋째,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이메일 주소로 사연과 연락처를 보낸다. 생생법률쇼가 자랑하는 각 분야의 전문 변호사가 여러분의 더부룩한 속을 뻥 뚫어드립니다. 속 시원한 스파클링 법률 상담 프로그램 생생법률쇼. 지금 바로 전화 주세요. 네, 저희는 다음 상담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법률방송 이메일을 통해 접수된 내용입니다. 함께 보시죠. 남편은 결혼 생활 15년 동안 툭하면 저를 때렸고 늘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15년을 버티고 버텼지만 더 이상 견딜 수 없어서 저는 이혼 소송을 제기했고요. 저는 소송 과정에서 그동안 남편에게 당한 폭행과 폭언을 낱낱이 밝혔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황당한 주장을 하는 겁니다. 제가 의부증이 있고 결혼 생활 내내 과소비를 했으며 다른 남자와 불륜을 하다 걸려서 이혼 소송을 제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 증거로 집에 녹음기를 몰래 설치해서 제가 아이들과 대화한 내용을 감청에 제출했습니다. 게다가 남편은 자신의 지인들에게 제가 과소비를 하고 자신에게 폭언과 잔소리를 퍼붓고 다른 남자랑 통화하는 걸 들켰다는 소문을 퍼뜨려서 지인들의 탄원서까지 받아서 제출을 했습니다. 남편의 거짓 주장과 거짓 증거에 너무나 황당하고 억울한데요. 남편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면 처벌받을 수 있을까요? 일단 이혼 소송을 결심을 하셨고 실제 이제 소송을 진행하시는 과정에서 굉장히 이제 마찰이 계속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혼 소송을 진행하면서 이런 일들이 좀 종종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이제 이혼 소송 하시는 과정 중에서는 감정이 좀 부정적인 경우도 있고 그리고 또 그렇죠. 재산 분할이라든지 경제적인 부분을 네, 영향을 미치다 보니까 이혼 소송 중에 타인에 대한 어떤 범죄를 저지르거나 혹은 이걸 관련해서 좀 고소를 하시는 일은 좀 흔하게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사실 뭐 감정 싸움이다 보니까 정말 상대방의 밑바닥까지 이렇게 좀 감정을 끌어내리는 그런 소송이 참 이혼 소송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평소에 부정행위를 일삼아온 남편이 오히려 아내가 부정행위를 했다고 소문을 퍼뜨려서 주변 사람들에게 탄원서를 이렇게 받아온 상황인데요. 사실이 아니고 이렇게 허위 사실이 적힌 탄원서를 제출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상담자분은 이거 내가 저지르지 않은 행위인데 내 명예를 훼손했다.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하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이건 어떨까요? 네, 이제 뭐 말씀 주신 것처럼 허위 사실을 적시한 거는 뭐 사실인 것 같고요. 관련해서 허위 사실을 적시해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는 이제 형법상의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기 때문에 고소를 고려해 볼 수 있긴 한데요. 우선은 이제 제3자인 지인분들한테 이런 소문을 퍼뜨린 게 사실이라고 하고 제3자분들을 통해서 뭐 입증을 할 수 있다고 하시면
이 부분에 관련해서는 이제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해보실 수 있으실 것 같은데요. 이제 문제는 탄원서라는 방식을 제출을 해서 법원에다가 이거를 제출한 것 자체를 명예훼손을 볼 수 있느냐의 문제 조금 다른데요. 네. 제3자분들의 경우에는 전파 가능성이 있는 제3자이기 때문에 명예훼손될 여지가 있다고 볼 수 있겠지만 재판부에 제출한 것만으로는 이제 이게 명예훼손 된다고 보기가 어려운 것이 법원은 어느 정도 중립적인 기관이고 이걸 전파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좀 어렵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이거 사안을 나누셔가지고 제3자들에게 이런 허위사실 유포한 게 입증이 되신다고 하면 그 부분에 한해서 이제 고소를 고려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런 말씀도 해주셨어요. 남편이 집에 녹음기를 몰래 설치해서 본인과 아이들이 나누는 대화를 다 녹음을 해갔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게 법적으로 봤을 때 문제가 없는 걸까요? 네, 이제 이것 또한 또 경우를 나눠서 생각을 해봐야 될 텐데요. 네. 이제 타인 간에 공개되지 않은 대화를 불법적으로 녹음하는 것은 이제 불법으로 이제 통신비밀보호법에 위반이 되는 범죄 행위가 맞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남편분이 함께 거주하는 집이었고 남편분이 대화를 하는 중에 녹음이 된 것들에 관련해서는 대화자 간의 녹음이기 때문에 또 허용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경우를 나누어서 혹시 이제 남편분이 없는 상황에서 몰래 녹음기 설치해서 이 녹음을 하신 부분이라고 한다고 하면 그에 한해서는 이제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고소를 고려해 보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이제 지인들이 탄원서를 굉장히 많이 제출을 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소송을 진행하다 보면 뭐 탄원서 많이 제출을 하게 되죠. 그런데 만약에 이 탄원서의 내용이 정말 사실과 정반대의 막 거짓들이 섞여 있는 그런 주장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그 자체로 좀 법적으로도 문제를 삼아 볼 수 있을까요? 네, 이제 탄원서 같은 경우에는요, 저희도 많이 받아보면 탄원서는 굉장히 이제 감정적으로 호소하는 내용이 그렇죠. 많다 보니까 사실 진위를 알 수 없게 본인들의 이야기를 막 작성을 하시는 경우도 있고 작성자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탄원서 자체는 법원에 제출하게 되면 법원에서는 그냥 참고하는 자료이지 이 탄원서 내용의 진위 여부를 밝힌다거나 이를 문제 삼지는 않기 때문에 법적으로 법원에서 이를 문제 삼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정말 억울하기는 한데 어쨌든 증거가 없다 보니까 이걸 입증하기 위해서 어쨌든 뭐 녹음을 몰래 한다라든지 아니면 배우자 휴대전화 이렇게 놓여 있는 거 몰래 이제 비밀번호를 푼다라든지 아니면 이제 열려 있으면 뭐 볼 수도 있고요. 뭐 그렇게 증거를 수집하는 경우도 굉장히 좀 많을 것 같아요. 이런 건 좀 법적으로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타인 간의 어떤 공개되지 않은 대화를 녹음하거나 청취한 자의 경우에는요, 1년 이상 그리고 10년 이하의 징역 그리고 5년 이하의 자격 정지가 내려질 수가 있고 이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의유를 할 수가 있고요. 더불어서 이제 타인의 핸드폰의 문제인데요. 이게 이혼소송 과정 중에서는 굉장히 흔하게 많이 발생을 하는데 아무래도 핸드폰 안에 모든 기록들이 있기 때문인데요. 부부간이라고 하더라도 허용된 접근 권한을 이제 넘어서서 정보통신망에 침입을 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법 위반이 될 수가 있고 이러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가 있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정말 증거를 모으기 위해서 수단을 가리지 않는 그런 경우 많이 발생하는데요. 변호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게 형사처벌까지도 받을 수 있는 굉장히 범죄로 볼 수 있을 만한 그런 중대한 사항이다라는 거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우리 상담자분의 지금 상황에서 상대방이 사실이 아닌 이렇게 탄원서를 계속 제출을 하고 있는데 내가 그냥 가만히 무대응으로 있으면 이거 혹시 재판부가 이런 일이 있었구나 사실로 좀 오인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럼 상담자분으로서 가장 좀 현명하게 대처를 해야 된다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네, 이제 재판부에서 증거가 없이 상대방 주장만을 사실로 받아들이지는 않을 거기 때문에 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텐데요. 만약에 이제 조작된 어떤 녹음 파일이 제출이 된다거나 일부를 편집해서 마치 그럴듯하게 제출한 것이 있어서 심증 형성이 된다고 하면 재판부에서는 다소 이제 상담자분에게 부정적인 심증이 형성이 될 여지는 있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는 형사 고소도 가능한 사안처럼 보이기도 하기 때문에 형사는 고소대로 진행을 하시고 이혼소송은 이혼소송대로 별도로 진행을 하시는 게 도움이 되실 것 같고 만약에 남편분의 어떤 범죄 행위가 입증이 된다고 하면 뭐 이혼의 사유라든지 혹은 이제 위자료에 결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참작이 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형사 고소는 별도로 좀 고려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변호사님께서 말씀해주신 사항 참고하셔서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또 다음 상담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법률방송 이메일을 통해 접수된 내용입니다. 함께 보시죠. 제가 자주 보는 일상 유튜버가 있는데요. 그 유튜버는 인스타에서 라이브 방송을 종종 해서 여느 때처럼 시청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튜버가 자신이 키우는 강아지를 던지고 괴롭히는 장면을 과감없이 보여주는 겁니다. 심지어는 이 잘못된 행동인지 전혀 인식을 못했는지 해당 영상을 유튜브에 업로드까지 했는데요. 반려견을 키우는 입장에서 이런 영상을 보게 되니까 정말 화가 나고 더 이상 이 유튜버의 영상을 보기 싫어서 바로 구독 취소를 했습니다. 그 이후 인스타 DM으로 해당 영상을 내려달라고 메시지도 보내봤지만 몇 달째 어떠한 답변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반려견을 학대하는 영상을 올린 유튜버에게 법적으로 대처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일단 반려동물을 키우는 입장에서 뭐 아니더라도 사실 이런 학대 영상을 보면 굉장히 좀 고통스럽고 이게 범죄가 될 수도 있다는 걸 모르나라는 생각을 당연히 하게 되실 것 같아요. 혹시 변호사님도 뭐 반려견 키우시나요? 네. 저는 이제 반려견은 키우지는 않는데요. 이제 반려견 관련된 분쟁을 많이 진행을 하다 보니까 이 사연을 보고 이제 저도 예전에 굉장히 유명한 유튜버 분이 이제 동물을 학대해서 뉴스에 크게 보도됐던 사건을 진행했던 적이 있는데 네. 이제 그 사건이랑 굉장히 동일해서 그 상황이 좀 떠오르더라고요. 근데 당시에 저는 이제 피고인 쪽의 변호이기는 했지만 그 영상을 보는 것 자체로 굉장히 그쵸. 예, 힘들더라고요. 그 되게 짧은 시간의 영상이었는데 그래서 그 생각이 굉장히 떠올랐고 이 이제 동물 학대에 대해서 과거와는 다르게 이제 굉장히 많은 분들이 동물 권리 의식을 좀 강화하고 있다 그쵸. 보니까 이런 것들을 영상에 송출하거나 그런 거 좀 조심하셔야 되고 기본적으로 좀 동물에 대한 권리가 많이 향상된 만큼 조심하시고 동물 보호를 잘 하셔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일단은 지금 상황이 개인 방송을 하는 이제 크리에이터가 본인이 키우는 강아지를 뭐 던지고 좀 학대하는 그런 영상을 업로드를 한 그런 상황입니다. 이렇게 우리 상담자분처럼 내가 뭐 직접 아는 사람은 아니지만 우연히 이런 상황을 방송을 통해서 이제 접하거나 그랬을 때 어떻게 대응하는 게 현명할까요? 네, 이제 뭐 이거에 대해서 대응하시는 방법은 되게 다양할 수가 있는데요. 네. 이제 많은 분들이 뭐 플랫폼에다가 이 영상에 대한 어떤 신고를 하시는 분도 계시고, 네.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이걸 뭐 동물보호연대 같은 곳에 어떤 고발 조치를 위해 요청하는 경우도 있고, 또 직접적으로 이 사안에 대해서 경찰서에 고발장을 접수하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네. 어떤 방법이든 대응을 하실 수 있는 방법이 다양하다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만약에 이제 우리 상담자분께서 이거 나 너무 이 조치를 취하고 싶은데 경찰에 가서 뭐 신고를 한다라든지 어떠한 이런 신고를 하게 됐을 때 그러면 그 해당 유튜버에게는 이후에 어떤 조치들이 좀 취해질 수 있을까요? 이게 사실 뭐 동물 학대에 대해서 아직 경각심이 없으신 분들도 많이 계시고 뭐 영상에서 별 생각 없이 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네. 이와 같이 이런 동물의 몸에다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주는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정도로 굉장히 수위가 높기는 하고 처벌 역량이 되게 높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처벌이 될 수가 있고 실무상에서는 사실 생각보다는 처벌이 낮은 경우도 있고 높은 경우도 있긴 한데 실제로 제가 진행했던 사례에서도 징역형이 나오긴 했어요. 집행유예가 나오긴 했지만 네. 징역형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 반려견을 유튜브 영상에서 이렇게 상해를 가하는 게 일반 사람에게 상해를 주는 것 이상으로 더 강하게 처벌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걸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반대되는 입장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그 유튜버 입장에서는 아니 내가 키우는 강아지고 나는 그렇게 뭐 심하게 학대한 건 아닌데 이 정도 행위는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라는 이야기를 또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동물을 학대한다라고 한다면 그 가해자의 경우에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네, 이제 그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 소유의 동물이니까 물건이니까 내 마음대로 해도 되는 게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시고 좀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네. 동물은 단순한 물건으로 보질 않기 때문에 이제 동물에 대한 행위는 이제 처벌의 대상이 되기도 하는데요. 네. 이제 이 사안이랑 부합하는 것은 뭐 예를 들면 도박, 광고, 오락, 유흥 등의 목적으로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 유튜브 방송 중에 이런 오락 과정에서 뭐 던지거나 이런 행위가 있을 수 있는데 이제 그런 경우라든지 동물의 몸에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경우에는
경우에는 이제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처벌이 될 수가 있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처벌 형량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이 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온라인 공간에 이렇게 누구나 볼 수 있는 그런데 이렇게 버젓이 영상을 올린다는 게 참 이해가 되지 않는데요. 만약에 이렇게 영상을 올린다라고 한다면 실제로는 어떤 조치들이 실제 취해지고 있을까요? 네,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분들이 요즘에는 플랫폼 자체에다가 신고하기 버튼을 많이 누르시는 것 같고 네. 그렇게 되면 플랫폼 자체에서 검열을 해서 문제가 있는 영상을 삭제 처리를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자체에서도 이제 유튜브나 이런 영상이 올라온 것 중에 부적절한 어떤 영상이라고 생각이 들면 이걸 삭제 요청을 하기도 합니다. 사실 개인 방송 요즘에 하시는 분들 너무 많고 플랫폼 입장에서도 이거를 하나하나 다 이제 일일이 쳐다보고 있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이런 영상이 무분별하게 뭐 노출이 되는 경우가 좀 덜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변호사님께서 이러한 동물 학대를 좀 막기 위해서 그리고 이것이 공용 공간에 이렇게 누구나 볼 수 있는 인터넷상에 올라가는 거를 좀 막기 위해서는 우리가 좀 어떤 예방을 할 수 있을지 좀 설명을 해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이제 최근에는 많은 동물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뭐 동물권이라고도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네. 동물권 보호를 위해서 많은 기관 등에서 이제 뭐 이거에 대한 캠페인도 많이 하고 홍보 활동도 많이 하기 때문에 네. 과거보다는 훨씬 이제 동물에 대한 보호 의식이 강화가 된 것 같긴 합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사연처럼 유명한 뭐 유튜버라든지 많은 분들이 시청자들이 있는 상황에서 이런 동물 학대가 이루어지고 이런 것을 그냥 두게 되면 아무래도 동물을 그냥 단순 물건으로 취급할 수 있고 그러다 보면 이제 동물에 대한 어떤 하향하는 의식이 뭐 평가절하는 그런 의식이 만연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시청자분들이라든지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적극적으로 신고를 한다거나 혹은 이거에 대한 어떤 제재를 요청을 하시는 게 좀 바람직하다 생각은 들고요. 이제 기본적으로는 동물 권리에 대한 의식 향상을 위해서 정부나 기관 등에서 더욱더 홍보나 캠페인 등을 뭐 적극적으로 해서 권리 의식이 향상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변호사님께서 그렇다면 우리 상담자분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좀 마지막으로 조언 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일단은 그 상담자분 입장에서는 지금 뭐 명상을 내려달라고 하고 하는데 하지도 않고 그런 상황이시기 때문에 그 유튜버 자체에 대한 조치를 직접적으로 하기는 어려우실 것 같고 관련해서 플랫폼에 조치를 요청을 하시거나 아니면은 경찰서에 뭐 고발 조치를 한다거나 그런 적극적인 방법을 고려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뭐 구독 취소하고 그리고 이제 메시지 보냈다라는 말씀 해주셨는데 여기서 한 발짝 더 나아가서 조금 더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잘 해결하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또 다음 사연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법률방송 이메일을 통해 접수된 내용입니다. 함께 보시죠. 모 유명인 가족과 관련된 인터넷 기사에 자식들도 유명인을 닮아 진짜 못생겼다라는 댓글을 달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유명인 측에서 모욕죄가 될 수 있다라면서 합의금 20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형사처벌이 무서워서 합의금을 내고 상황을 정리를 하고 싶은데 200만 원이 적절한 금액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변호사 선임에도 상당한 비용이 들어갈 텐데 상대가 원하는 합의금을 주는 게 좋은 선택일까요? 일단 우리 상담자분도 본인이 잘못하셨다는 상황은 인지를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어쨌든 나도 합의금을 내고 뭔가 이 상황을 해결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과연 뭐 어느 선에서 이렇게 합의를 하는 게 좀 좋을지 이게 좀 가장 궁금하신 것 같아요. 변호사님께서 이제 유명인과 관련된 소송 많이 하고 계신데 이번 사연 좀 어떻게 보셨나요? 네, 이제 이 관련된 상담 내용은 정말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것 같고, 제가 뭐 하루도 빠짐없이 문의가 들어오는 상담 내용인 것 같아서 많은 분들이 이 영상에 대해서 이제 이 상담 사연에서 관심을 많이 가지실 거라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그러게요. 사실 이제 가장 딱 떨어지게 말씀을 드리기 어려운 주제이기도 하면서도 그러면서도 사실 이제 의뢰인들 입장에서는 가장 좀 궁금해하는 그런 주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상대방은 일단은 인격권 침해다. 이거는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과연 우리가 이제 인터넷상에 이렇게 댓글을 단다라든지 하는 그 표현의 자유 어디까지 인정하는 게 맞을까요? 네, 이제 이것은 원칙과 예외로 구별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원칙적으로 이제 우리는 표현의
자유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건 헌법상 보장된 권리이기 때문에 자유롭게 발언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데 예외적으로 타인에게 어떤 과실이라고 하더라도 어떤 손해를 끼치게 되는 경우에는 이제 그것을 제한을 하고 있는데요. 네. 그래서 그 손해를 끼치는 정도인지 아니면 본인의 표현의 자유 범위 내에 있는 것인지를 판단하는 기준은 통상 사회 통념상 적절한 정도라고 이제 기준을 삼고 있는데요. 이 모욕죄 같은 경우는 사실 되게 판단하기가 어려운 죄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 같은 경우에는 실무상 쌓인 사례들을 바탕으로 이제 기준점을 정하셔야 되긴 해서 아마 상담자분 같은 경우에도 모호하다 보니 이것이 본인이 작성한 글이 범죄에 해당하는 것인지 아니면 표현의 자유 범위 내인지 좀 고민이 되실 것 같은데 이제 변호사들도 실무상 그런 사례들을 바탕으로 경험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 재판부도 그런 동일하게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어쨌든 나의 의견을 표명하는 건 그건 자유 아니냐. 어쨌든 긍정적인 의견이든 부정적인 의견이든 내 의견을 얘기하는 건데 과연 어디까지 이것이 허용이 되는지 이게 좀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의견 표명이라고 한다면 글쎄요. 어떤 표현이라도 가능할까요? 네, 이제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글을 써서 고소를 당하신 분들이 굉장히 억울해하시면서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썼는데 그것도 못하냐 뭐 이렇게 따지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시거든요. 사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표현의 자유가 있는 것은 맞지만 상대방한테 어떤 범죄 수준에 이룰 수 있는 어떤 말을 해서 타인에게 손해를 끼치는 것 자체는 이제 범죄로 보고 있고요. 우선은 모욕죄는 법률적으로는 사회적 평가를 의미하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하기 위한 법률로서 단순히 이제 불쾌한 정도가 아니라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수 있는 어떤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판단을 하는 것을 이제 의미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떠한 표현이 단순하게 이제 불쾌하다 정도로 모욕죄가 성립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범죄가 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모멸감을 준다거나 하는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발언이 필요하고요. 이제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의견 표현이 허용되는 것인지 아니면 아닌지가 가려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공인의 경우에는 사실 우리 일반인과 조금 나눠서 봐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공인에 대해서 내가 어떠한 의견 표현을 하는 것은 그러면 일반인에 비해서는 좀 관대하다라고 봐야 될까요? 네, 뭐 법률 기준상으로 공인에 대해서는 뭐 더 모욕적인 행위라도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이런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닌데 진행을 하다 보면은 아무래도 유명인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모욕죄로 고소를 한 건 하시는 게 아니고 몇백 건을 한다거나 굉장히 많은 다수를 고소를 하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이제 그렇다 보니까 일률적으로 모두 처벌하기가 어려워서인지 다소 공인에 대한 모욕죄에 대해 판단은 조금 엄격하게 진행이 되는 것 같긴 합니다. 그렇다면 가장 핵심적인 질문, 우리 상담자분께서는 이 합의금 200만 원을 제시를 상대방에서 했는데 이게 과연 적정한지 문의 주셨거든요. 어떨까요? 네, 네, 그 부분이 가장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사실 이 합의금이 200만 원 너무 많지 않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요. 이 합의금에 대한 것은 정해진 금액이 없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고소 대리를 진행을 해보면 뭐 200만 원이라고 하더라도 본인 피해는 훨씬 큰 경우가 많기 때문에 200만 원이 꼭 많다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이제 다만 통상의 이제 실무상에 이 글이 모욕죄를 성립할 수 있는 글이라고 한다고 하면 200만 원 정도의 합의금이 통상적인 금액보다 굉장히 높다거나 그렇지는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뭐 허용 가능한 범위 내에 있는 금액이라고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우리 상담자분께서는 좀 합의금이 많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조언 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이 상담자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지금 쓰신 글이 사실 모욕죄에 해당하는 명확한 글이라고 보여지진 않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이 정도는 모욕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해보실 여지가 분명히 있어 보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경찰 조사를 한번 받아보시고 경찰 의견 판단을 받아보신 다음에 혹시라도 기소 의견은 송치가 된다고 하면 이후에 합의를 고려해 보시는 게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우선은 딱 모욕죄 수위가 넘치는 글은 아니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방어를 한번 해보시는 거를 추천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변호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생생법률쇼 마칠 시간이 다 됐는데요. 오늘 함께 해주신 김태현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